예,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32페이지 기초인문서 그 중간에 양가로 3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봅니다. 아까 배웠어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 실지 양도한 가액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양가로 3번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실지 양도한 가액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 이 양도한 가액을 이번에 파는 가격이요. 실제 파는 가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이것을 총수익 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해요.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이다. 그래서 밑줄이고 요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그래가지고요.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번이 시험에 한번 29회 때 나왔었는데 28회 때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근데 아직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것은 또 특히 또 상속증여세법을 이해되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거만 아세요. 자, 보세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가지고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그랬을 때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그랬을 때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 니은번은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양가로 4번을 봅니다. 실지 거래가 의한 경우에 취득가액이요. 자, 취득가액도 이제 실지 주간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 동그라미 2번 보조단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조단을 보니까 지적 제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공법이나 공시법 같은 데서 여러분 배우는데 여러분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지적 또는 이제 지적에 관한 것은 뭐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 교수님한테 자세히 배우시고요. 근데 우리가 지적도라는 게 우리나라 지적도가 되게 일제 시대 때 그 측량하고 막 이래 가지고 만들어진 걸 기본으로 해서 종이로 해 가지고 지적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하지.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측량하고 막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새로 이제 측량을 하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디지털화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재조사하는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을 재조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측량하다 보니까 종전 공부 지적 공무상 면적보다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종전보다 지적 공무상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조정금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은 원래 토지 소유자는 그 면적이 증가되니까 조정금을 늘어난 만큼 그 지적소관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징수합니다. 그럴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면적이 늘어난 만큼 조정금을 부담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토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내가 요번에 부담한 조정금은 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적 제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요걸 하시고, 밑줄이고. 그 다음 2019년에 이게 개정세법 내용이라 꼭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요번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나오는데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요. A번 밑줄입니다. 매입가액이요. 내가 예전에 그것을 2억 원에 샀다? 그럼 2억 원. 뭐 3억 5천에 샀다? 그러면 3억 5천. 그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세라든가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밑줄짝입니다.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예전에 취득세 낸 게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낸 게 있잖아요. 취득하면서 납부한 이 조세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내가 산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같은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 이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은 읽어보면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합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설할 때 들어간 일체 비용이 있잖아요. 건설하면서 들어간 일체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충청북도 청원군의 청남대 있잖아요. 예전에 대통령 별장이 있었던 그 청남대 그 근처는 좀 근처죠. 청원군 거기 이제 그 대청호가 있는 그런 쪽 근처인데 거기 경치가 좋아가지고 어떤 수강생분이 집은 청주시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청남대 근처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직하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별장처럼 쓰고 아니면 거기서 가서 아예 이제 정착하거나 뭐 등등 그러려고 집을 줬는데 자기 친구가 건설업자래요. 그래가지고 요 집을 짓는데 자기가 자재를 좀 사놓으면 친구 건설업자인 친구가 와가지고 사람들 좀 데리고 와가지고 대충 집을 좀 지어놓고 또 시간 될 때 와서 좀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재를 사놓으면 시간 될 때 와가지고 또 집을 또 좀 올리고 뭐 처음에는 뭐 기초 닦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고 또 뭐 올리고 시간 올리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집을 완공했어요. 그랬다가 몇 년 갖고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팔게 됐어요. 그랬는데 한 5년 지나가지고 근데 그걸 파는데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이요. 증빙서류 건설하면서 소요된 일체 그 제조비 뭐 그 다음에 뭐 벽돌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을 증빙서를 잘 갖춰놨어야 되는데 친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해놨어요. 증빙서를. 그러니까 이번에 팔면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취득가액이 낮지.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건축했을 때는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 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어떻게 돼? 잘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일체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된 거 있죠? 요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마시고 433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을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 쫙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어요. 화해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다 포함합니다.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된 것을 제외한 금액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송 화해 비용을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하는데 다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이요.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또 몇 줄인데요. 당사자 악정위원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몇 줄이요. 거래 대금이 2억 원인데요. 야, 우리 대금을 3년 동안 매달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대신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5%로 하자. 그때 이자는 이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이 이자는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득가 이자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이런 건 포함합니다. 단 근데 또 미줄이요? 시험에 나왔던 건데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이 한 대출금 이자 있죠? 이것은 제외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샀잖아요. 예? 이쪽에만 조금 대답이 들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현금무자들이어가지고 그냥 뭐 5억 10억 그냥 그래 10억 계좌에서 팍 쏴주고 뭐 5억 그냥 계좌에서 쫙 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집 사고셨구만. 그쵸 여러분들? 다 부자 현금부자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서민들은 대부분 다 대출 받아가 집 사고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어떤 수강생분한테 제가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집이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요 어떡하네. 자, 물론 그분은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어떡하네. 집 살 때 주택구입시 대출금이자 같은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살 때 이자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봅니다. 밑줄인데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에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대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28회 때 정답지로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니은번은 여러분이 학교론에서 좀 뭘 배우고 오시면 제가 그때 설명드릴게요. 디귿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하고 디귿번 있죠? 그 앞에다가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어서요. 니은번 아직 안 배웠지만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어서 앞에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자, 뭐 감가상각비든 뭐든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똑같아요. 소송 화해병이든 이렇게 감가상각비든 이런 것들이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이건 실화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수강생들 어떤 곳에 예전에 빽빽히 있었던 어떤 곳에서 있죠. 2008년이나 9년 고물 입었을 건데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제가 요 부분 강의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순환이 거듭되면 기본서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강의를 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어요. 요 부분 강의하는데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있죠.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수강생이 있었는데 말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소송화해 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실지 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우리 계산 과정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요? 가필차, 양도채권하고 차. 그 다음에 읊어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차장. 그 다음에 뭐예요?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정해요.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기타 필요경비를요. 그랬을 때
취득가액을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요.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에서 공제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걸 중에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되는데, 이때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취득해서요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런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거예요.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양도 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보세요.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자, 필요경비는 예전에 내가 취득한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조세나 공과금 같은 그런 것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필요경비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시간 가격 적용할 때는 보유하면서 또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시험은 다음 중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시험에 틈틈이 아주 자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게 이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기타 필요경비 어떤 건지 한번 맛배기로 한번 몇 가지만 슬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433페이지 양가로 5번 실지 거래액에 의한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지출한 수선비 미출자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또 니은번이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비용 등의 금액이요.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래했죠.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걔랑 나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이요. 역시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그렇습니다. 취득한 후에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디귿번입니다. 또 체크인데요. 방 및 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요.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또 등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요.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개량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리을번이요. 개발이익 환수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미출이요. 미음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미출이요. 자, 부담금인 중에서 이렇게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잖아요.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달달달 우리가 막 다 꿰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걸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입주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는데, 수익적 지출액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출자액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수익적 지출액 도장 비용이요.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해요. 쫙 미출이요. 자,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니, 도장 비용이요, 이거 자본적 지출액 아닌가요? 아니, 건물이 처음에 건물이 후줄근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페인트를 싹 칠하면 건물이 쌈박하게 되니까 새 건물처럼, 그러니까 값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현상 유지 비용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건물 처음에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어요, 안 깨끗했어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도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좀 오래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저분해지고 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칠해요. 그러면 유지비용이에요, 개량비용이에요? 유지비용이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어떤 건지 하여튼 내가 분양받은 거 창문에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더니 벽이나 천정에서 물이 막 줄줄 새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안 샜어요? 샜으면 난리 나는 거지. 처음에 자 신축한 게 안 샜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래돼 가지고 배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에요, 개량비용이에요? 유지비용이지. 좋아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개량비용이 아니잖아요. 원래 멀쩡했었는데. 자 전구 여러분이요, 처음에 아파트나 상가요, 문을 딱 열고서 자 전등 스위치를 탁 켰더니 전등이 촥 들어왔어요, 깜빡깜빡했어요? 촥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깜빡깜빡했다면 난리 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전등이 깜빡깜빡해서 전구를 교체한다거나,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는데 지저분해져서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유지비용이에요, 개량비용이에요? 유지비용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지비용, 있는 그대로 능률 유지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에 예전에 한 2번 나왔습니다.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이 좋아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양도 직접 비용이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요,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입니다. 증권거래세 하나하나 다 체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같은 이런 것들 다 양도함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필요 경비에 포함합니다. 또 D번,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 같은 것도 양도를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으로서 포함합니다. 다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 두는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을 발생하는 매각 자선 쫙 매출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바로 만기 전에 다 금융기관 등에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위 와리깡 비용 발생합니다. 채권 매각 자선,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 채권 매각 자선을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선 포함합니다. 거기 보조단에 보니까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자손을 한도로 한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알고 있는지를. 자,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한번 시행 눈에 익혀두고 적격 증빙 등 봅니다. 28, 29 연달아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거 1번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근데 요게 이제 2018년도 개정세법 추가된 게 뭐냐면, 요것뿐만 아니라 하거나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요, 계좌 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요거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대대적으로 뭐 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수리를 했는데 공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당연히 공사업자는 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10%를 공사 대금에 얹어서 받겠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세무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사비용 그 대금의 10% 부가세를 여러분이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대신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저 깎아달라고 하죠, 부가세만큼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하여튼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을 때도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공사업자한테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 그 견적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계좌 대금 이체한 그 금융거래 자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신용카드 또 세금계산서를 수치 보관해야만 자, 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계좌 등에 의해서 계좌 매출전표 등이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서 계좌 이체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도 미술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영수증 잃어버렸어도요, 다른 건 자, 증빙서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잃어버렸어도 시군구청에서 내가 취득세 낸 거 다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거래가를 정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실지 취득한 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주식의 양도비용 적용해서 양도책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책 계산했어. 실거래가를 정해서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을 시험에서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게 취득가액이 그러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계약서나 증빙서류에서 확인이 안 돼. 그럼 아까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 이런 것을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하잖아요. 이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워요.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주력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이라는 걸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그런 건 나중에 배울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실지 추가항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걸 오늘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떤 게 취득가액인지 자본적 주력인지 양도비용인지를 대충 그냥 이렇게 오늘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중첩해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도책 구했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장기 보유공제를 인정하는 공제 취지예요. 공제 취지. 자, 이건 기초과정에서만 제가 설명하고 나중에는 공제 취지는 설명하지 않거든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아까 물어봤잖아요. 제가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물어봤잖아요.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장기 보유하다 보면 결집효과라는 게 생겨요. 결집효과. 그래서 결집효과라는 게 생겨서 결집효과를 완화시켜주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할 때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보세요. 보유할 때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분은요. 세금 귀속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보세요. 보유기간이 짧을 때보다요. 보유한이 길게 되면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져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집효과라고 해요. 결집효과 때문에 보유한이 긴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결집효과를 완화시켜주고 또 장기 보유자일수록 결집효과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결 효과라고 그래요. 동결 효과.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장기 보유하다 보면요. 명목소득만 대타시 커지고 실질소득은 없는데 명목소득만 대타시 커지는 문제점. 그래서 명목소득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한 25년 전 정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자, 물어봅니다. 브라보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한 25년 정도 전에?
예? 250원이요? 오, 바로 딱 나오네. 좋습니다. 근데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막 수강생 물어보면 뭐 250원이었다, 200원이었다, 150원이었다 중구난방인데 대략 한 뭐 150원 정도 했다는 게 제가 보니까 거의 통설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면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은? 예? 막 1200원이다, 1300원이다, 1500원이다. 어떤 수강생분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지난주에 할인해서 500원에 샀어 막 이러는데, 여러분요, 대개 권장 소비자가가 대충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물가가 지금 얼마 뛰었어요? 10배 뛰었습니다. 그잖아요. 150원 하던 게 지금 1500원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25년 전 뭐 그 무렵에 평당 10만 원 가격대에 어떤 사람이 토지를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파는데 평당 20만 원 가격대 그 땅을 팝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배로 남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와요. 근데 물가 10배 뛸 동안에 이 사람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어요. 그동안 세금 낸 거 생각하고 그러면 기회비용 생각하면 망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목소득만 대다시 커지는 문제점이에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취지는 바꿔서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교재를 보겠습니다. 434페이지 02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가필, 차, 장, 소요. 의의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줄글 필요 없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적용 대상부터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요. 몇 줄입니다. 등기되고 보유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요. 가로도 몇 줄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것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시험에서 포함 제외 나오면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됐다는 건데요. 잘 보실래요, 여러분들?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이라고 할게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요. 어떤 주택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즉 주택이 있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나중에 이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겠죠. 그리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추가를 했는데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사실 법에 명문화한 건데요.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팔 때요, 그때는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은 보세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 입주권은, 자,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있죠,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요, 조합원 입주권은 때려부신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종전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원래 이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의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계속 봅니다. 435페이지 양가로 3번 적용 배제 대상 별표시하고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데 아까 그걸 보니까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제5절은 별표의 3개고요. 제5절은 별표의 3개인 거고, 아까 430페이지 제5절 별표의 3개 안 했나요? 별표의 3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양가로 3번 적용 배제 대상 보겠습니다. 장특공제는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됩니다.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줍니다. 국내 소지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왜 국외 소지 자산 안 해주냐면요,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장특공제는 장기보유 유도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국외 소지 자산은 안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배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특공제 문제 나오면 항상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되고, 또 동그라미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동그라미 5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부여한 경우에 해당 주택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항상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할 때.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몇 주택 양도예요? 2주택 양도로 봅니다. 또 동그라미 6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동그라미 7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합이 셋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역시요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이라고 달리 되어 있는 이유는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1세대 3주택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과 2주택은 조금 요건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 놓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몰라도 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포인트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에 거기서 부산광역시는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원래 7개 구가 대상이었다가 3개 구만 남았다가 이게 또 올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이 현재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냐?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수도권 지역들이 다 이렇게 일부 지역이 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주말에도 막 바뀌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참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액입니다. 장기 보유 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익 빗줄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제가 읽어볼게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도정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빗줄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빗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 포유 통제액을 적용할 때는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종전 이 건물과 토지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에 공제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종전 건물과 부속 토지 양도 차익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 X, X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거기 맨 마지막 제줄 435페이지에 다음 표에 규정된 또 여기 비치려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넘어가서 보세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 왜 자꾸 더럽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가필 차장이니까, 제가 저거 멀어서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 보세요. 장기 보유 통제액은 시험에서 장기 보유 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걸 보세요.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용비를 뺐는데 양도 차익이 1억 계산됐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별 공제액은 이 양도 차익에다가 10억이라고 해놨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해요. 그래서 공제를 곱했던 게 10%다 그러면
1억에 10%니까 얼마? 1천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천만 원이 장기 보유공제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소득 금액은요. 양도차익 1억에서 장특공제액 1천만 원을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 공제를 곱한다. 자, 436페이지 봅니다. 어떻게 공제를 정하느냐?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다가 거기 제목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썼냐면 보유 연수에 있죠. 여기 보세요. 보유 연수에 공제율 2%씩을 적용합니다. 보유 연수 2%씩. 그 표에서 위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 제목 있잖아요.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보유 연수에 2%요. 곱합니다. 자, 그래서 보유연수에 2%씩 공제를 정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에 따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 4, 8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24% 양도차익 이런 식으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몇 프로요?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하면 토지 건물은 자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 이렇게 공제를 정합니다. 보유기한에 따라.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니까 1세대 1주택 되는데 고가주택 등 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 1세대 1주택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중개사를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요. 이런 건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 1세대가 양도는 이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데 1세대가 원이 소유하는 주택이 양도는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 1주택을 보유합니다. 그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요? 바뀐 지가 꽤 됐는데 몇 년 보유해야 돼요, 여러분?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지 비과세예요? 여러분들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되고 2년 거주까지 해야 되고요. 그 2017년 8월 3일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면 서울 여러분 조정상 지역 주택 갖고 있어도 그 원래 1세 주택에 따르면 그거는 그때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같으면 뭐 여러분들 거주기한 요건을 요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한 비과세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몇 년 보유까지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까지 해야 돼? 2년 거주도 해야 돼. 2년 거주까지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다 기본선 하면 또 나중에 다음 선하는지 비과세 배워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1세대 1주택이에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근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아까 몇 년 보유한다고 그랬어요? 3년을 보유해야지 장특공제 받아요. 그럼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인데 여러분 여기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기본선 하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한 가액이요. 실지 거래한 가액이 양도한 가액이 합계액이 9억 원을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여러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딱 9억까지는 아니고 9억 초과한다. 그러면 실지 판 가격이 9억을 넘었다. 그러면요 1세대 1주택 있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1세대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자,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건 좀 알아주세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얘가 어떤 거라고요?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장기 보유별 공제를 왕창 해줍니다. 여러분
서울에 어떤 사람이 1세대 1주택이에요. 투기 목적도 없고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갖고 있는데 장기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실지 팔라고 했더니 9억을 초과해. 고가주택이라고 비과세도 못 받아. 그럼 이런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장기 보유한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투기 목적 없기 때문에 1세대 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투표공제를 어떻게 한다? 왕창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1세대 1주택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세대 거기다가 고가주택 등 거기다가 제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역시 보유 연수에 공제율 8%씩이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보유 연수에 8%씩 적용해 가지고요.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83, 24%.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차익의 85, 40%.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얘는 15년이든 12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똑같아요. 얘는 몇 프로요? 80%까지. 24에서 80%까지 장기 보유 승지를 왕창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공제를 보시고. 물론 이제 여기는 없지만 기본서 나오면 여러분 볼 건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1세 1주택인 고가주택이요. 장특공제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까지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요건을 갖춰야지만 이제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 6에서 30%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세 1주택인 고가주택 내년부터는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2020년도부터는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기본선 하면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했습니다. 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공제해서 과세 표준입니다. 자, 보시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공제해서 구하는데 의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성격을 갖고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 형평성과, 여러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이런 인적공제 제도가 있어요. 그것과 형평성으로 양도세 계산 시에도 기본공제를 해주고 또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를 한번 볼까요?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계산했더니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이 계산됐어요. 기본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1년에 250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빵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려면 이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은 적어도 250만 원을 넘어야지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250만 원 함으로 인해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 계산됐다? 기본공제 250원 하면 마이너스 소득 과세 표준 금액은 빵 되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의의에서 양가로 1번, 의의에서 두 번째 줄 계속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 요하지 않고 알아서 기본공제 250 하면 돼요. 양가로 2번 공제 대상 봅니다.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장기 보유승제는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국가경영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 안 해주고요. 근데 기본공제는요, 국외 자산 양도했을 때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또 절 보세요. 장기보유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 다 해줘요. 주식이나 출자지분 뭐 이런 거 기타 다 해줘요. 또 받을 수 있고, 또 장특공제는 아까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 되잖아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다 공제해 줍니다. 자, 절 보세요. 뭐만 아니면 깔아주냐면요, 미등기 양도는 배제되니까. 아니 절 보셔야 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 보는 뒷동네, 아유 안 보고 있어. 그럼 안 해. 볼 때까지 안 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절 보셔야 된다니까 고개를 들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하여튼 나중에 문제 풀 때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배제한다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아셨죠, 여러분?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자산이든 또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 관계 없습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아까 장특공제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공제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이든 뭐든 어떻게 한다?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공제액보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1년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금액이요. 미등기 제외하고요. 하여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소득금액에서 자산 양도금액에서 1년에 250이요.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이요.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양도기본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들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만 원. 각각 소득별로 구분해서 기본 공제해 줍니다. 또 437페이지 봅니다. 공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그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밑줄 짝입니다.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 어떻게 공제해 준다는 얘기인지 사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좀 쉽게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세요. 한번 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읽은 얘기 어떤 건지.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어요. 또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나왔습니다. 갑은 양도소득 등기됐고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얼마? 자,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이요.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이 1년에 얼마? 250.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250 받았으니까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아요? 250만 원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보세요. 설명 잘 들었다가 나중에 또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계산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기본공제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1년에 250이잖아요. 아니에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만약에 양도소득금액이 가필차당소 기과에서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계산되는데 기본공제 250 하면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200이면 자, 얼마만 해준다고요? 200만 원요.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200. 자, 그래서 빵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는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냥 소멸이에요, 소멸. 자, 또 봅니다. 이제 마지막. 자, 또 보시면 병이라는 사람이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 소득금액이 400만 원. 또 여러분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어요.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를 최대 병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나머지 애들 소득금액은 구별하죠? 그래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얼마요? 200만 원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 골프형권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골프형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형권이 기타 자산이잖아요. 하여튼 부동산 애들과 주식과 파생상품만 구별해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에서 이미 250 받았으니까 골프연권 기타 자산에서는 기본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이 얼마? 250이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본세 지금 읽은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필, 차장, 소기, 과 했고, 이제 과세빈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양도세, 산출세 구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세율에 관한 것은 그냥 슬쩍 한번 훑어보고 그냥 보고 갈 건데요. 했다가 중요한 이제 양도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